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유엔에서 수질오염과 물 부족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만든 날인데요. 남부지방은 봄 가뭄에 저수지와 댐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평균 저수율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수돗물만 틀면 아직 물이 콸콸 나오니까 가뭄이 체감되지 않지만 본격적인 농사철 시작되면서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제한급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광주와 전남은 5월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오고 있고요. 영산강 유역환경청 측에서는 6월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물 부족의 일상의 재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물 부족, 수질 오염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는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물을 길어와서 사용을 하는데요. 물 길어오는 시간이 절반이 줄어들면 여학생 출생률이 12%나 올라간다라는 통계치도 있습니다. 물이 사회적 재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일 텐데요. 빨래는 충분한 양이 쌓였을 때 하고 물 받아 쓰고 샤워 시간을 줄이는 것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오늘부터 하나씩 더 해보면 어떨까요? 세계 물의 날인 오늘 우리나라는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변화를 위한 기회가 나중에는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경각심 꼭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부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광양시 정치권에서 순천에서 개점이 무산된 대형 유통업체죠. 코스트코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이 나왔네요. 네, 최근 광양시 의회에서 순천 신대지구에서 유치가 무산된 대형 유통 매장인 코스트코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주 개회된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송재천 광양시 의원은 정인화 광양시장을 대상으로 전남도에 코스트코가 없는 만큼 광양시가 적극 나서 유치에 힘써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답변에 나선 정인화 시장이 시 실무부서에 코스트코 유치를 위한 접촉을 지시했다고 밝혀 광양시의 코스트코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정 질의에 나선 송재천 의원은 지난 2012년 순천시에서 전남 동북권의 시장성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하에 코스트코 입점을 시도했지만 당시 지역사회 반발로 무산됐다며 광양시가 코스트코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코스트코의 근로자 상당수가 40대에서 50대 여성이고 대부분 정규직이라며 보수 체계나 복지 후생도 뛰어나 지역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코스트코 입점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코스트코 김해점의 경우 매장 오픈 이후 주변 지역에서 많은 고객이 모여들고 땅값 상승이나 관광 수요 증가 등 시너지 효과가 엄청났다며 입점 당시 지역사회에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며 광양시도 입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11년 전쯤 순천시 신대지구에 코스트코 입점이 불발된 것도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상인분들의 반발 때문이었는데 입점 추진에 대한 광양시의 입장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시의회에서 행해진 시정 질의가 시 집행부 행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 질의인 만큼 정인화 광양시장이 코스트코 유치를 위한 접촉을 지시했다고 밝힌 만큼 이 광양시의 코스트코 입점을 위한 의지는 일단 확인된 셈입니다. 다만 정인화 시장은 실무진에게 코스트코 입점이 가능한지 접촉을 지시했지만 기존의 LF 아울렛이나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마트 등 지역의 매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봐야 하고 소상공인들의 의견, 지역사회 여론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정 시장은 순천 신대지구의 입점이 무산된 원인이 당시 순천 주변 시군의 반대를 비롯해 전통시장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만큼 유치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 시장은 지역 매장과 상충되지 않도록 여론 등을 수렴해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고 실무진에게 검토 지시를 내린 만큼 좀 더 검토해보고 입점하는 데 큰 걸림돌이 없다면 하나둘씩 해결해가며 입점을 추진하겠다며
입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광양시가 일단 의욕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상되는 반발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켜보죠.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오는 3월 31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여야 정치권과 윤석열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을 기대하고 있죠. 네, 오는 3월 31일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을 앞두고 순천시가 개막 초기에 박람회 흥행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 등 이른바 VIP의 개막식 참석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개막식 당일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 최종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아직은 없다. 하지만 높은 가능성과 희망을 갖고 있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순천시가 개막식 참석 언론인 등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상 확인 등 높은 수준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최근 노관규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이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여야 대표단을 공식 초청한 바 있습니다. 예, 대통령을 비롯해서 냉랭해진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정원 박람회 한자리에 모이는 것, 이게 순천시가 가장 그리고 있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네, 순천시는 최근 노관규 시장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단독 면담을 갖고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한 성일종 정책위원장, 조수진 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를 대상으로 박람회 개막식 초청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 시장은 개인 일정으로 면담을 갖지 못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별도로 박람회 개막식 초청장을 전달했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원 박람회 개막을 축하하는 영상 메시지의 전달 의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관심과 응원을 확인했고, 순천시장으로서 순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서서 뛰어야 한다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 31일 저녁에 개최될 예정인 박람회 개막식, 대통령 비롯해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지 상황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용도 변경 시도와 관련해서 여수 시민단체가 지역 정치권에 경고의 목소리를 냈네요. 네, 여수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여수시민협회 최근 여수시 의회를 중심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용도 변경 시도와 민주당 지역위원회에 해당 시설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 입당 모집 논란에 대해 엄중한 경고 입장을 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 당원 입당 거래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법과 원칙에 어긋난 무리한 시도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을 대상으로 비난 입장을 냈습니다. 여수 시민협은 특정 숙박시설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집단 입당 모집 행위는 누가 봐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해당 행위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반민주적 범법 행위라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불법이든 특혜 조장이든 물불 안 가리는 정치인들의 악행이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굉장히 세게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 집행부에게도 특혜성 조례 개정 시도를 진행하면 강력한 시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군요. 네, 여수시민협은 전국 어디에도 주차장 조례 완화만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주차장 조례 변경 시도가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여수시민협은 주차장 조례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주택법이나 소방법, 정보통신법, 장애인법 등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지역 일부에서 주차장법만 해결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고 거래의 대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을 비난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정기명 여수시장이 반대 입장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맞는 내부 방침을 세워 정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 시장의 공식 입장 표명을 압박했습니다. 시민협은 여수시 집행부가 특혜와 불법을 조장하는 주차장 조례 완화를 시도한다면 강력한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여수시는 현장에 맞지 않는 지침으로 혼선을 빚게 한 정부를 비판하고 해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지역 시민단체들의 분명한 반대 입장 표명이 있고 경고 성명서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수시의 행동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 자, 오늘도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규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뭐 별다른 일은 없으셨습니까? 아니 날씨가 막 따뜻해졌다고 제가 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지없이 바로 날씨가 좀 추워져서 감기에 또 걸리는. 감기에 걸리셨어요. 예, 아. 환절기라서 그런지 몸도 처지고 좀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또 이렇게 날씨에 적응을 좀 잘하고 계십니까? 뭐 저는 이제 괜찮은데 요즘에 좀 소아 환자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환절기에 환자들? 일교차가 너무 오. 크니까 뭐 이제 아이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가도 너무 대기줄도 길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가정마다 왜 뭐 환절기는 아니면 몸이 좀 허약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했을 때 그 집마다의 문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좀 이렇게 먹는다, 뭐 그런 문화가 좀 있으십니까? 아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뭐 항상 먹던 대로 먹고 술도 마시고 뭐 그냥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환절기라는 것이 지나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시간이 아니, 지나가면 된다. 늘 잘 챙겨 먹어서 영양의 과잉이라고 할 수 있죠. 먹는 것 때문에 탈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 들어가 볼 텐데 먼저 화제의 판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판결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이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그 전씨 일가의 검은 돈 은닉 의혹을 지금 폭로를 해서 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좀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아직 판결이 난 것은 아닌데 다음 달 7일에 판결이 선고가 예정돼 있는 사건이 있어서 이거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현행법상으로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미납 추징금 집행 절차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공매 절차가 진행된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그러니까 사망 이전에 전두환 씨가 그 신탁을 했다라고 본 이 압류를 해놓은 이 임야가 있었어요. 임야 오산에 있는 5필지인데 국세청이 2017년에 해당 임야를 공매에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탁을 해놨던 교보자산신탁에서 법원에 압류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 압류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와 별도로 공매를 한 5필지 중에 3필지에 대해서 공매 대금에 대한 취소 소송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그 압류가 부당하다라는 소송에 대해서는 압류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이미 내렸고요. 지난해 예. 7월에 이제 남아 있는 다음 달 7일에 이제 선고가 남아 있는 것은 나머지 3개 필지에 대한 공매 대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한국자산신탁관리공사 캠코라고 하죠. 캠코 측의 승소가 확정되면 이 55억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게 전두환 씨의 재산에 대한 마지막 추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좀 귀추가 좀 주목이 된다. 그리고 뭐 결론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다음 달 7일 이후에 또 한번 결과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마지막 추징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요즘에 이제 들끓고 있는 여론은 다시 한번 깡그리 다 조사해가지고 한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건 맞아요. 가능할까요? 추징금이 그 당시에 97년도에 선고받았을 때 2,500억 정도였었거든요. 예, 예. 2,205억이요, 정확히. 근데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이제 상속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속인들을 상대로는 더 이상 추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21년 11월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직 뭐 미수된 게 만약에 이번 방금 언급했던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면 60%까지는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나머지 40%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계속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른바 뭐 전두환 추징 3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발의된 거는 많이 있는데 아직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왜 친일재산 환수하듯이 이제 소급입법 반대하는 여론은 뭐냐면 소급입법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그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예.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는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그런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은 친일 재산 같은 거 환수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제 외국의 독립 몰수제 이걸 우리도 도입하자. 이제 독립 몰수제는 이렇게 만약에 추징을 이제 대상이 된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도 그 사망과 상관없이 그 다른 재산을 또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독립 몰수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적극적인 발의들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뭐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남은 금액만 해도 40%가 한 900억 정도가 돼요. 네. 867억. 867억, 3,200만 원. 네. 엄청난 돈이죠. 사실. 이것도 엄청난 건데,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두환 씨의 손자가 밝혔던 내용들이 또 어떤 파장을 또 불러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 향후 또 국회 논의가 좀 빨라질 것인가 여기에도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한 분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관리소장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경찰이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2020년 입주민의 폭행에 시달리다가 역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최희석 씨 사건 이후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라는 게 생겨났는데요. 공백도 여전히 많다는 목소리입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고 오시죠. 어이 이씨 이리 좀 와봐. 아, 예, 소장님. 아니 지금이 몇 시야? 내가 6시 반까지는 남아 있으랬지. 아, 제가 6시가 교대 시간이라서 날을 새서 일을 하면 좀 많이 힘이 들어서요. 아이 지시사항도 있고 한데 자꾸 그렇게 이씨만 빠질 거야? 어? 앞으로 30분 더 남아 있으라고. 그리고 오늘 점심 먹고 정화조 청소해야 되니까 사람들 좀 모아서 데리고 오라고. 예, 정화조 청소요? 아, 그거는 청소업체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저희 업무가 아닌데. 뭐 저희 업무? 아니 내일 내일이 어딨어. 아니 이씨 아니 꼭 좀 써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배가 부르구만. 배가 불렀어. 아 알았어. 이제 이씨는 고상하게 할 일만 하세요. 아 저기 다들 밥 먹고 합시다. 이거 저녁에는 회식이 있으니까 다 참석하시고. 아 참 이씨는 그냥 집에 가면 돼. 어? 업무 시간 딱 지켜야 되고 일도 내일만 하는 MZ 세대니까. 응? 어우 야골라. 어떻게 이렇게 맛깔나게 연기를 잘하세요? 아이 악랄하네요 진짜. 대본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냥 진짜. 여기서 그냥 나왔다는 얘기가 굉장히 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연기를 할 때마다. 이씨 아우 그냥 거의 진짜 충무로의 그 신인 배우급의 야, 장난이 아닙니다. 점점 이렇게 연기가 또 늘어가시는 게 경비원 갑질 방지법에 대한 이야기 저희는 살펴드릴 텐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이어드리고 있고요.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경비원 갑질 방지법입니다. 앞서 사례를 들으셨는데 꽁트로 들으셨는데 아니 6시가 교대인데 30분 동안 더 남아있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30분이 이게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30분을 더 일하면 쳐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초과 근무인데. 초과 근무도 아니고 그 남아 있으라고 한 인정해주는 것도 사유도 뭐 정화조 청소를 뭐 한다느니. 뭐. 그러니까요. 정화조 청소도 추가 업무로 청소 업체가 하는 건데 사람 좀 모아가지고 좀 내일 뭐 따지냐 이러면서 은근슬쩍 이 씨를 왕따시키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까지 풍겼던 네,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 경비원 갑질 방지법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행된 지가 3년째예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우선 어떤 규정이 있는지부터 법안 좀 살펴주세요. 우선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13일에도 경비원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뭐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2020년에도 서울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이 사회적인 논의가 이제 시작돼서 그때 이제 법이 제정된 게 된 것이고,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라고 하면 핵심은 경비 업무에서 벗어나는 업무 지시를 할 수 없게 한 것이 큰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라는 정확한 그런 명칭의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련된 규정들이 이제 신설이 된 거죠. 2020년에.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65조의 공동주택관리법 제 65조의 2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등 그러니까 공동주택 소유자라든지 아니면 그 가족들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장 등은 경비원에게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이 입주자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시켜서는 안 될 일이 규정돼 있습니다.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그리고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이런 것들 다 금지를 시켜놨고요. 주택 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불이익 조치 이런 거를 경비원에게 갑질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도 신설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명 이제 그 말했던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라고 해서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이제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게 뭐가 있냐면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도 업무를 이제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자.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을 하며 이 업무 외에는 이제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 지시가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시행령 제 69조의 2를 보면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라고 이제 규정을 해가지고 청소 또는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그다음에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분리 배출, 감시 또는 정리, 그다음에 우편 수취함의 투입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주차 관리나 택배 물품을 보관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동 아파트에서 도난이나 화재 또는 그밖에 혼잡 등으로 인해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주차 관리라든지 택배 물품을 보관해주는 업무는 경비원의 고유 업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법적으로 이제 법률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많죠. 어떤 특별한 처벌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경비원이라는 분이 경비 업무가 어디까지냐, 이제 이 범위가 가장 큰 쟁점일 것 같은데, 그 역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건물이나 아니면 그 공동주택 혹은 아파트를 관리하고 지켜주는 보호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그죠, 분들인 그죠. 거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미화적인 것도 있고 주차, 네, 그렇습니다. 택배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규정이 좀 모호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명확하게 더 나누는 게 필요할까요? 그러면?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업무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아까 그 이결아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건 하면 안 되는 것들은 규정이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앞서 꽁트는 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이제 갑질을 한 걸로 보이는데, 경비 업무 계약이 경비 업체와 아파트 간에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잖아요. 네. 아파트에는 이제 이 아파트 경비원을 고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는 직고용 방식이 있고, 근데 이 비율은 사실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은 이른바 간접 고용을 해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경비원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위탁회사나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근로자를 보내주는 관계가 되는 거다 보니까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거예요, 이 경비원들이. 그렇다 보니까 법적인 책임은 이제 위탁회사나 그런 용역업체에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경비원이 계속 고용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나 또는 그런 관리 주체인,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 되게 대표적이겠죠. 예. 이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고용 불안이 생기는 거죠. 관리소장이 업무 지시를 하는 건 앞서 말씀하셨던 공동주택관리법상 문제가 됩니까? 예, 그게 이제 아까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설명을 하면서 예. 경비원이 시행령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중요한 건 그 법 규정에 있는 주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시행령에 따른 업무를 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법이 돼 있냐면 간접 고용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비업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네. 경비업자가 이제 경비에게 이제 경비원에게 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소장이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입주민
직접적으로 시킬 수 있는 규정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부대끼는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것도 맞으니 예. 뭔가 이렇게 좀 얼레벌레 일을 또 시켜 실제로는 실제로는 있는? 다 시키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엄연히 법률상으로 따지면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경비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비업체 예. 사장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경비업법에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낙엽을 청소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풀을 뜯어라, 제초 작업을 해라 이렇게 한 관리소장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가 됐었어요. 근데 이 혐의가 뭐였냐면 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처벌 규정이 아까 없다 했잖아요. 경비업법 위반이에요. 경비업법 위반인데 뭐 혐의가 이거예요. 그 뭐 이제 2020년 8월 9월경에 아까 말했는데 뭐 제초 작업을 해라, 나무 전지 작업을 해라, 그리고 뭐 낙엽 청소를 해라 이런 혐의로 돼 있는데 지금 이때 이 이제 관리소장은 자기는 뭐라고 변을 했냐면 나는 경비회사에서 소장으로 취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경비회사에서 지시한 일을 내가 안 시킬 수가 없었다 이렇게 했지만 그걸 받아주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 피고인이 경비회사에서 어쨌든 소장의 직책으로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걸 지시할 수 있는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경비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부당하다 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이거에 대해 항소도 했지만 항소심도 똑같이 이걸 유지했죠. 예. 그 기상천외한 경비원 갑질 사례들 혹시 더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뭐 뉴스에도 뭐 허구날 나오니까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부당한 업무 지시,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뭐 청소를 해야 된다라든지 네. 뭐 낙엽을 쓸어라 아니면은 제초 작업을 해라, 뭐 저기 제초기로 이렇게 돌려서 뭐 철되면은,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경비원의 본연의 임무라고는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당한 업무 지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폭언 및 폭행, 그러니까 마치 자신한테 종속돼 있는 사람인 마냥,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말하면 거의 종 부리듯이, 그거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폭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 폭언에 그치지 않고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우리 꽁트 사례에서 잠깐 나왔는데 그 부당한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고 뭐 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 직장 내에서 따돌린다든지 괴롭힌다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뭔가 좀 이렇게 단지가 불안정하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입주민분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경비 아저씨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눈이 엄청 왔어요. 그리고 차가 다니지 못하게 옴살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들, 아니면 바람이 엄청 불어서 나무에 있는 가지들이 막 떨어지고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이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요 사례들은 경비원의 업무는 맞아요 그러면? 아까 그 시행령에서 일부 나왔던 것이 이제 뭐 환경 미화 이제 보조 정도의 수준, 그리고 보조의 뭐 수준. 이제 청소도 들어가 있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어디까지는 허용이 되고 또 어디까지는 아니냐 이게 뭐 법에 일일이 다 명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꽁트 사례를 봤을 때 정화조 청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지금 있었던 사건에서도 뭐 정화조 청소 같은 걸 하다가 막 독이 올랐다 뭐 이런 기사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전문가 영역이잖아요. 왜냐면 독소가 나오는 분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하게 뭐 눈에 뭐 눈이 쌓여가지고 그걸 치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뭔가 이제 독극 물질을 다룬다거나 이런 부분은 정말 전문 업체를 해서 이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보호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뭐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이런 취지로 다 떠넘긴다는 거는 이제 그건 굉장히 그렇죠. 부당한 그러니까 거죠.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것만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예. 상황별로 보시면 되는데, 정화조 청소를 두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뭐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비원 아저씨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모든 업무를 다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청취자분들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맞습니다. 인식 자체가 사실은 갑질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또 갑질 사례가 그 계약을 맺는데 3개월씩 쪼개서, 더한 경우는 뭐 한 달씩 쪼개서 계약을 맺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이게 이제 제가 앞서 말했던 그 고용 불안을 주는 그 이제 아파트 경비원 분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고용 구조 때문인데요. 네. 보통은 이제 아까 위탁을 많이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비 업체들이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주로 해요. 아마도 퇴직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고, 네. 그래서 짧게는 진짜 한 달 또는 뭐
쪼개기라고 해가지고 3개월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3개월 뒤에도 다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에게 눈밖에 나면 우리가 표현할 때 눈밖에 나게 되면 계약이 갱신이 안 되니까요. 이제 그 구조 자체가 경비원들을 이제 고용 불안으로 떠넘기고 실질적으로 이런 갑질 문제로 이어지게 하는 거죠. 관리소장의 갑질 불법 행위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이제 서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비원 갑질 방지법에 대한 이야기 풀고 있는데 관리소장에게는 우리가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뭐 법적 책임이라고 한다면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 네. 우선 형사적인 책임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관리소장의 갑질이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건 명확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에는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공동주택관리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하고 결국은 일반 형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소장의 행위가 뭐 형법상 강요죄, 이제 뭐 강요라는 것은 이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강요죄라든지 아니면 모욕, 명예훼손, 또 다른 어떤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은 뭐 폭행죄, 뭐 상해죄 이런 것들로 일반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민사적인 책임을 좀 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뭐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형법상 책임은 분명히 성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수인 한도를 넘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런 갑질 행위가 당연히 정신적 위자료라든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역시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비원 분들 우리가 그냥 조금만 살펴보면 대부분 퇴직한 아버지 세대시잖아요. 뭐 혹은 뭐 중장년층, 노년층 대표적인 일자리 가운데 하나인데 인식을 그냥 경비원이라고 해서 보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인식에 대한 문제도 좀 지적을 해봅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경비원 갑질 문제 충분히 다루기가 좀 힘들다. 이게 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까요? 오늘 이제 가장 많이 말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그 고용 불안, 그리고 간접 고용. 대부분의 지금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제 고용된 형태를 조사해봤을 때 거의 뭐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그 간접 고용 문제에서 오는 이제 쪼개기 계약이나 이런 걸로 인한 그 고용 불안이 가장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균 연령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정말 뭐 그냥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다니시다가 정년 다 하시고 그 또 은퇴나 또는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또 경비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이분들은 어쨌든 그 계속적인 수입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고용의 안정화가 되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현행 구조 자체는 간접 고용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용역 업체가 중간에 바뀌어 버리면 이게 또 고용이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 그 어떤 나의 그 운명이 거기에 좌지우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거의 일방적으로 뭐 3개월 계약에 만약에 내가 눈밖에 났어요. 그럼 거의 재계약 안 됐다라는 거 거의 문자로 통보받고 이제 뭐 재계약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행의 공동주택관리법에 이렇게 시행령에 이러한 행위는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일정한 업무는 경비원도 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 이제 이 외의 거를 부당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넣어놓긴 했지만 만약에 이거를 위반했을 때 뭐 형사적인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 아파트에 대해서 뭐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규정조차도 없다 보니까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법제화가 된 거는 없는 거죠. 이제 네. 뭐 처벌 규정이나 뭐 제재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뭐 차치하더라도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가장 좀 심각한 문제는 고용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네. 나의 근로자로서의 신분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 경비원들이 그러면 사실은 뭐 갑질을 방지하려면 그런 지위 자체가 보장이 돼야겠죠. 근데 만약에 지위 자체가 보장이 안 되면 다음번에 계약 끝날 때쯤에 두고 보자. 뭐 다음 계약할 때 갱신할 때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률에서 어떤 고용의 형태를 좀 세밀하게 좀 규정하는 것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공동주택, 뭐 공동 아파트라는 것은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잘 산다 이제 이런 취지일 텐데
그게 입주자들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표현은 또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입주자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게 사실 누구 덕분인지 생각하셔야죠. 그런 이 모든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역할을 하고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네. 마치 뭐 내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뭐든 다 시킬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부터가 사실은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인식 자체가 문제고 사실 이런 경비원 갑질 방지법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런 그냥 인식- 경비원 아저씨 뭐 하시는 거야라고 말만 그렇죠. 그냥 모든 편하게 일을 다 경비원 아저씨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경비원 갑질 방지법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라전법정 부부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분의 칭찬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고 문화재를 지켜가는 봉사를 하고 있는 라라 순천 봉사단이 있습니다. 예. 이 봉사를 통해서요 과거의 순천과 미래의 순천을 연결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성남 대표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라 순천 봉사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 유석남입니다. 봉사 시작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작 계기는 우리가 순천시의 시조가 흑두루미거든요. 그 흑두루미가 천연기념일 228호예요. 그러면 우리 순천시는 2월 28일 날을 흑두루미 날이라고 해가지고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자기 십시일반 돈을 내가지고 행사를 해요. 거기에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게 계기가 돼가지고 야 우리 그럼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그 순천시를 사랑하고 좋아한 것도 좋지만 의미 있는 봉사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그때 당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라라 순천은 어떤 봉사단이에요? 라라 순천은 우리 순천의 문화 역사를 사랑하고 애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요.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라라 순천이라는 봉사대는 우리 그 회원들끼리 그냥 봉사대 없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 관찰하고 계신 지인께서 이렇게 단체를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거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셔서 활동을 먼저 하다가 이제 봉사단체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야, 우리 남보다 좀 더 즐겁고 멋지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라라랜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이들 보니까 정말 재밌게 신나게 살더라. 우리 거기서 좀 이렇게 벤치마킹 하면 어떨까? 라라랜드는 그렇고 라라 순천 어때? 만장일치 라라 순천 해가지고 정말 즐겁게 밝게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에 문화도 있고 역사도 있는데 순천만 습지는 세계 자연유산이고요. 순천에 있는 서남산은 세계 문화유산에 속해 있어요. 우리 순천시 자체가 세계 유산의 도시라고 합니다. 이 해설사님들하고 같이 정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 있는 국가정원의 1호 해설사님들, 세계 3, 4 해설사님들, 그리고 순천시를 굉장히 사랑하는 순천 시민,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라라 순천의 특징입니다. 과연 문화, 역사 어떤 봉사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주로 활동에 어떤 활동을 하세요? 주로 이제 순천에는 이제 문화가 많이 있는데요. 원도심에 보시면은 문화의 거리가 있어요. 거기 예전에 서문 성터도 있고 그쪽에 이제 문화재 야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순천에 있는데 굉장히 떴죠. 그 부분에 있는 그 안내 표시판이 있어요. 주변 쓰레기도 줍고 안내 표시판을 닦기도 하고 또 거기 서문 성터 옆에 보면은 순천의 지명 역사 600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바닥에 써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시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색칠이 돼 있었는데 오래되니까 색이 발현하잖아요. 그 부분들을 우리 해설사들이 우리 회원들이 모여서 우리 이거 색칠을 한번 더 입혀서 시민들이 보기 좋게 하자 아주 굉장히 히트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굉장히 가뭄 40년 만에 가뭄 하잖아요. 순천에서 그 가뭄을 극복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자원공사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도로과 수도과에 연락을 해서 폐벽돌 좀 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순천시에서 우리 회원들끼리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했더니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같이 오셔서 협력을 해주셔서 봉사활동을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변기에 물이 아깝지만 벽돌에 들어감으로써 물의 양이 줄어지잖아요. 필요하신 만큼 저희는 최대 2장까지 드렸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순천시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나오면은 즉각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만 습지에 가서 흑두루미날을 기념해서 우리 마스크 좀 나눠줘 볼까? 오케이. 이런 거.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역사공원에 색깔한 부분을 우리가 색을 칠해 넣을까? 이렇게 가뭄을 극복하는 방법은 물이라도 좀 줄여보자. 이런 식의 죽기물에 하는 그 느낌이 어떨까? 그리고 주변이 얼마나 깨끗해진가? 그러면 어디가 가장 깨끗한가? 지저분한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새로운 문화재가 이렇게 가끔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송강에 있는 송매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송매정이 작년 8월인가 10월인가 아마 됐을 거예요. 전라남 도문화재로. 어디가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 우리는 물어서 직접 가서 답사를 하고 또 회원들하고 같이 가서 주킹도 하면서 그 송매정 관리하는 주인분과 같이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항상 관심을 두시고 계실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재밌어가지고 하지,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로 문화유산과에서 우리 라라팀에게 작년에 봉사상으로 상장을 주신 그런 연결고리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상을 받고 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고 또 시민들에게 좀 더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하는 게 올해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2023 정원박람회가 있잖아요. 올해 정원박람회를 하면은 8월 달에 또 세계 자연유산 축제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냐 지금 그러면서 문화재 활용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매주 화, 목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놓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7시부터 9시까지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보람됐던 기억도 혹시 있으세요? 역사공원에 그 벗겨진 부분을 칠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한다는 걸 알고 자기가 못 오니까 간식을 후원해 줬던 모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도 기억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선생님께서 음악 이렇게 성악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 단체를 같이 모시고 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작년 6월 6일 날 현충일 날 그 바닷공원 그 봉사를 할 때 같이 오시고 활동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뿌듯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응원에 댓글 달아줄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날씨는 더웠지만 더위는 하나도 느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오신 선생님들이 거의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박스를 깔고 탁 엎드려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을 때 그걸 보는 순간 감동이었어요. 지나가시는 그 마을 주민들은 사실은 자기가 이 마을 살지만 이런 건 하지 않아서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더위가 어디 있습니까? 덥지 않았어요. 각자 이제 2인 1조가 돼가지고 합니다. 사실은 한 사람은 털어주고 쓸 수 있게 해주면은 다음 사람은 거기다 이렇게 덧입혀서 쓰는데 서로 2인 1조가 호흡이 잘 맞아서 하는 그 자체도 마음을 맞추는 것도 봉사활동인 것 같아요. 어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역사는 문화다. 문화는 우리의 삶이다 그랬는데 그 역사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조들의 살아온 삶, 순천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 그걸 보므로써 정말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문화재를 소중히 다루는 역할을 우리가 잘해야지 미래 후손들이 또 이걸 보존하는 걸 보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런 문화재를 할 땐 특히 뿌듯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순천이 고향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렇게 순천시에 열정이 가득한 이유가 있을까요? 순천은 대한민국 생태수도잖아요. 순천이라는 그 생태라는 게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순천에는 흑두루미가 날아오고 또 흑두루미는 천연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오염이 되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좋은 곳에 살고 있으니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순천 시민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회원들 전부 그리고 순천 시민이
똘똘 뭉쳐서 아마 이렇게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이 또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리에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열정이 제가 있었는지 사실 저는 몰랐죠. 그런데 이제 이 주변에 회원들로부터 제가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끌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활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뭘까요? 순천 사랑? 순천을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활동을 못 하잖아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감출 수 없잖아요, 사랑.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것은 재채기하고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걸 내가 순천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제 열정보다는 그냥 생활인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무슨 마음보다는. 왜냐면 갈 곳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오라는 것도 많고 또 이게 공부도 해야 되고 눈 뜨면 행복하죠. 그냥 일반 생활이 봉사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특별히 뭐 내가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봉사인 것 같아요. 4월 22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봄비가 좀 내린다고 하는데 한 5에서 30mm 가량이 예보가 돼 있긴 합니다. 참여 좀 많은 비가 내렸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박인수님의 봄비 흐르고 있습니다. 짧게 노래 들으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이용선이었습니다. 달래도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한없이 적시는 내 눈 위에는 빗방 떨어져 눈물이 되었나. 한없이 흐르네 봄비